이번 시간은 15페이지 제2절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중적인 측면, 이 하중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고정하중 개념이 나오고 있죠. 고정하중. 고정하중, 되도록더 사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이 고정하중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요. 사하중 개념은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고정하중. 그래서 이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자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인. 그래서 건축물 자체의 무게, 바로 이 구조물의 자중입니다.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란 자체의 무게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조물, 기둥이나 벽이라든지 내력벽, 바닥판이나 벽이나 이런 자중이죠. 자체의 무게를, 구조물의 자중을 고정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의 자중으로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 구조물 자체의 무게죠.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이 구조물 자체의 무게, 건축물 자체의 무게입니다. 이거 가지고 몇 번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의 자중이 고정하중인데 이 하중들은 고정하중이 많이 나가는 건물들이 바로 일체식 구조들이 이 구조물의 자중이 커요. 일체식 구조들이, 일체식 구조. 고정하중이 큰 건물들이 일체식 구조예요. 그럼 일체식 구조는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철근하고 콘크리트 합성해서 만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뼈대를 짜놓고 나서 거기다가 철근 배건하고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 두 개가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들이 바로 구조물의 자중이 많이 나가는 건축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일 때는 보통 1회배당, 1룹배당 보통 1세제곱미터당 2.4톤 정도가 됩니다. 1세제곱미터 기준으로.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무게가 요거는 2.5톤이 됩니다. 물보다 무게가 2.4배, 2.5배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중이 많이 나가는 건물들이 대표적인 건물이 이런 건물들이 된다라고 보면 된다. 고정하중.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구조물의 구조체의 자체의 무게가 고정하중이 되면서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구조체의 부착되는, 그러면 이 구조물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구조체니까 내력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이 구조물 내력 부분들은 다 일단 기본에 해당이 되고, 비내력 부분이나 이런 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로 보면 된다. 그러면 이 보통 구조체의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 비내력 부분이라든지 비내력 부분이나 아니면 설비와 같은 것들, 이 분야는 구조물에, 이 구조체에 부착 고정이 되었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알아둘 것은 이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착 고정이 되었다. 부착 고정이 된 것은 바로 고정하중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비 분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고정하중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면 건물에 있는 하중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된다. 외력을 제하고 건물에 있는 하중은 고정하중 아니면 이 사하중 아니면 2번의 적재하중 하중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사람은 구조물에 고정 부착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하라중 2번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배관을 콘크리트에 매설을 했다. 그러면 바로 부착 고정이 되었죠. 그러면 고정하중, 사하중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착 고정력, 부착 고정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이 사하중과 하라중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중은 장단기로 나누게 되면 장기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얘는 장기하중이고, 그리고 이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 고정하중, 사하중 개념은 바로 작용 방향으로 보게 되면 작용 방향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얘는 수직하중으로 봅니다. 수직하중. 뭐 수직하중이라고도 하고요. 연직이라고도 칭합니다. 연직하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원래 연직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연직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고정하중 위에서 아래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 측면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물에서 구조 골조의 자중과 같이 이동하지 않고 고정된 하중도 다 이걸로, 그래서 이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지면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을 잡아둬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 보시면, 자, 5번에 정적인 연직 하향 하중이면서 연직. 그래서 수직으로 작용되면서 힘의 방향 위에서 아래로 하향 하중이 되겠죠. 그리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철거하지 않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철거 해체하지 않는 이상 변화가 없죠. 그래서 불변 하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변화하지 않는 불변 하중은 고정 하중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중은 변할 수밖에 없죠. 하라중이나 즉설 하중이나 이런 바람이나 지진 이런 것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고정 하중은 철거 해체하지 않는 이상 하중의 변화가 없다는 거다. 불변 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것이, 자, 장단기 이제 기간으로 따졌을 때 6번에 보면, 자, 작용기 시간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겠네. 시간으로 따졌을 때, 기간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장기 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자, 이 고정 하중은 장기 하중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두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이 적재하중이 나오죠. 2번에, 자, 적재하중. 그래서 라이브 로드 하라중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재하중, 이 하라중. 이 하라중, 적재하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용어를 다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는 이 용어 하라중 개념을 더 자주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적재하중, 하라중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우리가 보통 수평부재인 바닥이나 바로 지붕 위에 적재되는 물건이나 가구라든지 사람이나 이런 적재 쌓이는 무게 있죠. 이것을 적재하중, 하라중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하라중. 그러면 하라중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이 적재하중, 하라중의 공부 학습을 할 때 꼭 알아두실 거는 이 분야를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둘 것이, 얘는 부착 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고정하중, 사하중 개념은 구조체나 이런 구조물에 부착 고정이 돼서 못 움직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적재하중, 하라중 개념은 부착 고정이 되면 안 돼요. 구조물에 이 부착
고정이 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 부착 고정이 되면 적재하중 하라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의 식탁이 있었다 또는 의자가 있었다 이런 것은 바로 하라중 적재하중에 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부착 고정을 시켰다 그러면 보통 적재하중 하라중 개념이 아닌 고정하중 개념으로 간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착 고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중은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이것은 건물의 장기 하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단기가 아닌 장기 하중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아파트에 이사를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바뀌지 가구가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잠깐 휴식 기간이 있는데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적재하중 하라중도 작용 시간 바로 따졌을 때는 장기 하중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작용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작용 방향으로 봤을 때 얘도 수직 하중이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건축물에 있는 하중 기본적으로 장기 하중으로 보시고요. 작용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게 수직 하중, 연직 하중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직 하중, 연직 하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물의 무게를 연직으로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죠. 사람이 옆에서 미는 개념이 아니죠. 건물 핵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하중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얘는 불변 하중은 아니에요. 불변 하중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정 하중만 변하지 않는 불변 하중이죠. 얘는 불변 하중은 아닙니다. 바뀔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원에 있다.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불변 하중은 아니고 변화가 없는 하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 하중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개념상 정확히 적재하중의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이 공동주택의 이 하라중 개념, 원래 하라중이란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등분포 하라중이 있고 하라중은 이 등분포 개념이 있고 골고루 분포돼서 작용되는 등분포 하라중 개념이 있고 집중 하라중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이 등분포 하라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 하중은 한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크레인 같은 걸 하나 딱 설치하거나 기계를 딱 그런 경우는 집중 하라중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등분포 하라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등분포 하라중으로 보시면 되는데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보통 3kN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는 경우하고 1제곱에 3kN이 작용되는 그러면 이 등분포 하라중이라는 것은 설계를 할 때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바닥 위에 1제곱미터당 약 3kN 대략 어느 10kN이 1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kN은 약 300kg 정도가 적재되는 걸로 설계를 하겠다. 안전율을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kN per 제곱미터 이 딱 두 가지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등분포 하라중은 이 공동주택은 딱 두 가지로밖에 설계를 안 합니다. 3kN per 제곱미터하고 2kN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는데 요거는 발코니의 경우만 이것으로 설계를 하고 발코니는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쉽게 베란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원래 잘못된 용어입니다. 베란다라고 보통 하고 있죠. 여기 발코니가 됩니다. 원래 베란다라는 것은 앞부분이 바로 앞에 정원이 있어야지 보통 베란다고요. 근데 이런 아파트는 정원이 없죠. 그래서 베란다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온 국민이 전부 다 베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발코니가 맞고 아파트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가 있지 베란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는 전부 다 2kg 유톤/per 제곱미터로 설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파트의 거실이든 뭐 주방이든 침실이든 다 동일합니다. 나머지 복도든 계단이 다 기타는 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발코니는 왜 다른 데보다 1kg 유톤, 100kg를 더 적재되는 걸로 봐주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삿짐입니다. 이삿짐을 운반할 때 발코니 부분에 사다리차를 대고 모든 짐들이 전부 다 발코니를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율을 더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코니만 3kg 유톤/per 제곱미터 설계하고 기타는 2kg 유톤/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집중 하라중은 아파트의 경우는 잘 없습니다. 최근 아파트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런 곤도라 같은 게 있을 때는 집중 하라중을 좀 설계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집중 하라중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분포 하라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그래서 구분을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자 16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등분포 하라중에서 각 용도별 등분포 하라중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서 시험을 이거 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동주택 발코니만 3호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kg 유톤/per 제곱미터로 설계합니다. 그러면 등분포 하라중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자 틀려집니다. 그러면 그 주택의 경우는 현재 2kg 유톤/per 제곱미터하고 3kg 유톤/per 제곱미터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5번의 학교를 보십시오. 학교를 보면 공동주택보다 틀리죠. 수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실과 뭐 해당 복도는 3kg 유톤이고 로비는 4고 맞죠? 그 일반 실험실 자 거기 보시면 3이고 그리고 중량 실험실은 5고 그래서 달라집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운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사무실인데도 일반 교실인데도 불구하고 3으로 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경우는 발코니만 3으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2로 설계했지만 틀려지는 이유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자, 이 적재하중, 하라중 개념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6번의 판매장애보다 상점이나 백화점 1층 부분은 5고 그리고 상점 일반적으로 백화점 2층 이상 부분은 4고 틀려지죠. 왜 그런가 하면 1층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더 집중이 되죠. 2층, 3층 이런 데보다는 특히 남성층 이런 데는 별로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물건만 적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이 약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고형 매장의 경우는 6이에요. 그럼 창고형 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창고형 매장 같은 경우가 외부 업체에서 들어온 경우 있죠. 외국 업체들이 창고형이 많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막 박스티그를 엄청나게 쌓아놓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6으로 봐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무엇은 달라진다? 이 하라중 개념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용도하고 어떤 용도와 같이 동일하게 설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이제 3번의 적설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적설하중.
자, 이 적설하중은 스노로드인 적설하중은 뭐 지붕에 눈이 쌓이겠죠. 이 쌓인 눈의 중량이 자, 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자, 이 작용하겠죠. 그 하중이 작용하는데 그것을 이 적설하중이라고 눈의 무게가 되겠죠. 간단히 하면 이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지금까지 뭐 전체적인 뭐 지문 개념으로만 언급이 됐고요. 종합 문제에서 개별적으로 출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적설은 자, 일반적으로 일단 알아둬야 될 것이 그 2번에 자, 일반적으로는 이 적설은 눈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자, 작용 시간으로 따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단기 하중으로 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단기 하중입니다. 장기 하중으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슬 지역에서는 이 장기 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다슬 지역. 다슬 지역은 최심 적설 깊이가 1m 이상인 지역을 보통 다슬 지역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단기 하중으로 본다는 점. 그래서 적설 하중은 시험을 출제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전제 조건을 정확히 주으시고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봐두시고요.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적설 하중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그 3번에 보시면 계산은 눈의 뭐 단위 중량이나 적설 깊이 그리고 지붕의 경사도 형상 여러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적설 하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 적설 하중은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 적설 하중은 이 눈의 이 단위 중량, 눈의 단위 중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 습기를 얼마나 함유하냐에 따라서 눈의 무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습기를 많이 함유한 눈은 잘 뭉쳐지죠. 그럴 때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잘 뭉쳐지지 않는 눈들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눈의 단위 중량에다 일반적으로 이 적설 깊이, 적설량이 되겠죠. 적설 깊이를 곱해서 일반 적설 하중을 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지만 변수 요인은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5번에 보시면 지상 적설 하중에 우리가 제형 기본값을 거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형 기간은 100년에 대한 수진 최선 적설 깊이로 기준을 하는데, 그러면 제형 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각으로 되돌아가서 100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제형 기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전까지. 그러면 제형 기간이 100년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나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이루는 그 개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 그럼 그러면 15년, 16년이다. 그럼 이로부터 100년 전까지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을 0.5kg 유톤으로 보겠다. 그래서 0.5kg 유톤 per 제곱미터니까 바로 지상에 쌓이는 눈의 무게가 대략 1제곱미터당 50kg로 최소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관계 최소한 어느 지역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이를 최소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기본 지상 적설 하중해서 나오죠. 서울이나 수원, 춘천, 서산, 청주 해가 쭉 나오죠. 여기가 최소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 기준. 그래서 이걸로 지상 적설 하중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릉도 대관령이 7kg 유톤 per 제곱미터입니다. 700kg 1제곱미터 쌓이는 걸로 보겠다. 가장 다슬 지역이죠. 그리고 강릉, 그리고 속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라진 것이
법령이 좀 동해가 1.6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동해안 쪽이 많죠. 우리가 다슬 지역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상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울릉도 맞죠? 예, 대관령 그리고 강릉, 속초 이런 데 보시면 그리고 동해 되죠. 그리고 울진 근데 인천은 조금 많이 봐줍니다. 인천.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 강원도 춘천 그래서 춘천이 바로 0.5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라고 다 많이 눈이 오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눈이 가장 적게 오는 그래서 기본 이 적설하중을 가장 적게 봐야 될 것은 보면 강원도 춘천을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천, 인천, 뭐 동해, 뭐 강릉, 뭐 이렇게 대관령 이렇게 해놓으면 잘하면 여러분들이 인천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적은 데가. 그래서 인천이 아니라 이 춘천을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참고사항의 장기하중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하중. 그럼 장기하중은 건물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착용되는 하중을 장기하중이라 하죠. 그럼 이 장기하중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에서는 고정하중하고 적지하중을 기본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그래서 1번에 수직하중, 연직하중은 거의 장기하중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이나 이런 적지하중과 같이 이런 수직으로 작용된 하중은 장기하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2번에 장기하중은 철골절 건물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정하중적인 측면 있죠. 많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건물들이 이 자중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정하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철골조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단면을 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하중은 철골조 건물이 조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장기하중은 일반 지역에서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고정하중하고 하하중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다슬 지역에서는 적설하중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다슬 지역에서 이 장기하중은 바로 고정하중하고 하하중하고 적설하중 이 세 가지가 장기하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하중 네 번째 이 지진하중은 우리가 요거 지진하중 하기 앞서서 적설하중도 작용 방향으로 보게 되면 작용 방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적설하중도 이 수직하중에 속합니다. 수직하중 개념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작용 시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적설하중은 우리가 단기로 본다. 그런데 저걸로 봤을 때 다슬 지역에는 장기하중이고 그래서 그 측면을 간단히 기본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지진하중 이 지진하중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지진이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거 미치는 영향이 주는 힘을 우리가 지진하중인데 지진하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용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이 지진하중은 기본적으로 작용 방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원칙은 일단은 수평하중 행역으로 설계를 합니다. 수평하중 행역으로 설계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작용 방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수평하중 행역으로
설계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는 아니고요. 연직 수직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은 보통 기본 원칙은 수평 하중으로 작용이 되지만 수직으로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수평 하중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보통은. 그리고 작용 시간으로 보게 되면 시간 개념, 작용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얘는 단기 하중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진이 오면 못 삽니다. 그래서 단기 하중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진 하중은 지진력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지진 하중 또는 지진력은 보통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이 고정 하중에다가 고정 하중 플러스 여기에다가 바로 이 하라중, 적지 하중인 하라중입니다. 이 두 가지 합에다가 이것을 합해서 여기에다가 수평 진도를 곱해서 우리가 이 지진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중이 많이 나가면 동일 구조물이 다 뼈대에 있을 때는 지진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일수록 최대한 이런 무게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층 건물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외벽을 조립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 가지고 벽을 쌓지 않고 가벼운 경량 제품을 이용해서 외벽을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서 최대한 하중을 줄여야지 지진력은 준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몸무게가 증가하면 무릎이 가는 거죠. 그거 이유가 이 지진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사항에 보시면 내진을 다루는 기술을 정리해 놨고 내진 설계 개념을 우리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진을 다루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내진 개념하고 내진하고 그 다음에 재진, 면진 개념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진과 면진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보통 일반 건축물은 내진이라고 보시면 된다.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내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고급 아파트의 경우는 이걸로 된 경우가 있다.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아파트의 경우는 재진이나 면진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개념상 내진과 재진의 개념이 지문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지진력에 견디기 위해서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 이것이 내진이에요. 쉽게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 이런 것, 철골 콘크리트로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된다. 철골줄 건물로 짓는다. 이런 강성이 뛰어나게 짓는 강성은 어떤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도 변형이 적은 변형하지 않은 성질이 강성이죠. 그래서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흔들더라도 변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확보하는 기술이 내진입니다. 그리고 재진은 재진의 개념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지진이 발생돼 지진력을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지진력을 흡수시켜서 소멸시키는 것이 재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진 기술의 1번에 보면 별도의 장치, 동조 질량 감쇄기, 보통 보통 저거라고 합니다. 재진 장치라고도 하고요. 또는 그냥 댐퍼만 써가지고 제일 뒤 문장에 댐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진력을 흡수시켜서 감소시키는 기술이 재진입니다. 그런데 이
재진의 경우는 우리가 장점은 바로 2번이에요. 기존 건물의 구조 형식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든 철골조 건물이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든 구조 형식에 좌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 계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방 계수는 집안의 종류에 따라 계수가 달라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집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토든 사질토든 자갈 집안이든 안반이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이든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개념이 단점입니다. 대형 컴퓨터나 개척기 이런 걸 설치하고 댐프 이런 걸 설치하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건물에는 일반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값보다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이 일반화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진 개념. 이 면진은 보통 이 적층 고무, 바로 방진 고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과 집안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면진 개념은. 그럼 건물이 있을 때, 여기에다, 밑에다가 이 고무를 설치한 거죠. 방진 고무, 적층 고무를 설치해서, 이 적층 고무를 설치해서, 방진 고무를 설치해 집안하고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구조물하고 건축물하고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뭐 기초 분리형 구조, 이거 따로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구조물하고 기초하고 집안하고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게 되면 밑에 집안의 진동 주기하고 건물의 진동 주기를 다르게 해서 그러면 보통 지진의 진동 주기하고 건물의 진동 주기가 동일하면 다 붕괴됩니다. 그거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적층 고무를 사용한 기초 분리형 구조 뭐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면진 기술의 개념이 되면 뭐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상부 구조를 보강하기 힘들더라. 다양성 있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보강하기 어려울 때 이 밑에서 지진력을 조절하겠다는 거죠. 지진 파장을. 이것이 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그 내진 설계 개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 시험이 언급되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4번하고 3번이 언급돼서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를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1번. 그래서 기초의 형태의 지중구조는 가능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복잡 다양하면 이 시설개론 구조나 설비에서는 부적합합니다. 단순 간단해야 돼요. 단순한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나라의 건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각형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는가 하면 단순하거든요. 벽면 설계가. 복잡해지면 위험해져요. 복잡하면요 위험해집니다. 가장 비용을 적게 들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단순한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2번에 집안의 액상화 현상이 우려된 집안에는 건축될 경우는 이 지중구조물하고 특히 이런 것을 일치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나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번의 경우는 우리가 일치화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나 이런 지중구조물들을 액상화 현상이 생길 때는 이런 것들을 일치화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일치화를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반력으로 자는 무게가, 아까 우리가 보면 지진력, 지진하중의 개념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합에다가 수평 진도를 곱한 거예요. 그럼 같은 진도의 지진이 오도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진력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무게를 줄여주는 것이 내진 설계의 기본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평면 개시 비정형보다는 정형. 자, 보통 단순하게 어때? 정형 형태가 강합니다. 이렇게.
정형이나 이런 정형 형태가 사실 지진에는 강합니다. 그럼 비정형이 되면 비틀림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형 평면 설계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딱 섰을 때가 잘 견딜 수 있죠. 이렇게 비스듬히 있을 땐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형 평면 설계가 기본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기둥 파괴보다 법 파괴를 유도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기둥이 파괴되면요, 건물이 붕괴됩니다. 근데 수평 부재인 보가 파괴되면 일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 파괴보다는 보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보가 먼저 파괴되는 게 좋습니다. 기둥이 붕괴된다는 것은 무엇이다? 건물 자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 파괴를 유도할.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 전단 파괴보다는 힘 파괴를 유도하라는 겁니다. 힘 파괴는 처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서서히 파괴되지만 전단 파괴는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건물을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건물을 보시면 전단 파괴되는 게 바로 건물이 팍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 파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예로 들면 힘 파괴는 서서히 아프면서 병원 다니면서 베름박에 보통 이야기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이런 것이 힘 파괴로 보면 사람이 어느 날 일순간에 딱 건강하게 사시다 어느 날 돌아가셨다 하는 분도 있죠. 전날까지 술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막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래 되면 어느 날 아침에 돌아가신 게 전단 파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단 파괴보다는 힘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 파괴가 이루어지면 지진이 오더라도 대피 시간을 여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전단 파괴되면 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 파괴보다는 힘 파괴를 유도하게 설계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건물의 고유 진동주기가 증가할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그럼 보통 건물의 고유 진동주기는 건축물의 이 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저층일 때는 고유 진동주기가 짧아요. 그런데 건물이 고층이 되게 된 길어질수록 고유 진동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진 하중은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보통 보면 일반 지진이 오면 강한 여러분들 보면 저층 건물은 쉽게 붕괴가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 주기하고 지진 하중은 반비례 관계. 정확히 따지면 6번은 제곱근의 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제곱근의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일수록 잘 붕괴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고유 진동주기가 증가하면 보통에 대해서는 이 지진 하중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보통 지진에도 진동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초다. 그럼 2초 정도 전후에 되는 고유 진동 주기는 대충 건물 층수로 따지면 10층 전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층고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럼 10층 정도의 2초면 그래가지고 고층이 되면 진동 주기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진이 왔을 때 그 고유 진동 주기보다 짧은 진동 주기가 오면 다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베 지진, 한신 대지진의 경우는 진동 주기가 2초로 왔습니다. 고유 진동 주기. 그래서 10층 이하의 건물들이 전부 다 붕괴가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풍하중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풍하중은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압력을 보통 풍하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풍하중은 기본적으로 작용 방향으로 봤을 때 바람을 맞았을 때 기본 원칙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수평하중으로 봐주지만 보통 얘도
수직으로 작용되는 경우죠. 하강 기류나 상승 기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수평 행력으로 설계하는 걸 기본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작용 기간,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단기 하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하중 개념이죠. 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풍하중은 고층일수록 건물이 고층이 될수록 풍하중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정리 20페이지에서 하중의 종류를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용 방향적인 측면에 봤을 때 수직 하중은 바로 수직 수평 따질 때 뭐 수직 하중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죠. 뭐 고정 하중이나 하하중, 적설 하중은 수직 연직 하중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시간으로 따지면 장기 하중은 고정 하중과 하중을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일반적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는 단기 하중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다슬 지역이란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적설 하중도 장기 하중으로 설계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근데 작용 위치는 자, 중심 하중과 편심 하중이 해놨죠. 부재의 단면 중심에 작용되는 하중을 중심 하중이라고 하고, 편심은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작용되는 하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중심 하중이 작용이 되지만, 제가 만약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밑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부재의 중심하고 작용되는 하중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것을 편심 하중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이 내용은 꼭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2번의 작용 시간입니다. 작용 시간적인 측면은 정확히 학습을 해놓고 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21페이지 제3절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구조의 특징과 힘의 전달이나 이런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